여우 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만 셋을 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날마다 마당에 물을 떠놓고 딸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하루는 두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을 몰래 담장 뒤에서 훔쳐보는 그림자가 있었어요. 바로 꼬리가 9개나 달린 여우였지요. 여우는 소리 없이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며 부부를 바라보았어요. 얼마 뒤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부부가 늘 기도했던 대로 정말로 부인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어요. 부인은 뱃속의 아이가 딸아이이기를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곧 소원대로 아주 어여쁜 딸이 태어났어요. 온 마을에서 부부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부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부부의 딸이 태어난 뒤로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부의 옆집에서부터 건너집까지 집에서 키우던 가축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관아에 이 일을 알리고 사또는 군사들까지 풀어 원인을 조사하게 하였지만 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부부의 집에서도 소를 2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진 화를 입지 않았어요. 부부는 큰아들에게 소가 있는 외양간을 밤새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외양간 집단 속에 숨어서 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으려나. 쿨쿨. 큰아들은 결국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부부가 외양간에 와서 보니 소 1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아들은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게 사실은 아무 일도 없길래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부부는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소를 밤새 지켜보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둘째 아들이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소 1마리가 죽고 말았어요. 결국 셋째 아들이 외양간을 지키기로 하였어요. 셋째 아들은 혹시나 형들처럼 잠이 들어버릴까봐 입술을 꽉 깨물면서 잠을 참았죠. 그렇게 밤이 한참 깊어갈 무렵 식구들이 모두 잠이 들고 셋째 아들이 간신히 졸음을 참고 있었죠.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이 동생이 집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셋째 아들은 누이 동생을 부르려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몸을 숨겼어요. 아니, 왜 이 늦은 시간에 밖으로 나오는 거지? 화장실을 가는 것도 아닌데. 순간 환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자 누이 동생의 얼굴이 달빛을 받으며 서서히 여우로 변해가는 것이었어요. 이럴 수가, 누이 동생이 여우로 변하다니? 꼬리가 9개나 달린 여우로 변한 누이 동생은 셋째 아들이 숨어있는 외양간으로 들어왔어요. 셋째 아들은 숨을 죽이고 여우가 하는 행동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웬걸, 소 앞으로 웃으며 걸어간 여우는 소 꽁무니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시뻘건 간을 꺼내어 맛있게 먹었어요. 셋째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죠. 아침에 셋째 아들이 눈을 뜨자 가족이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좀 정신이 드느냐?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부부는 셋째 아들이 걱정되어 얼굴을 이리저리 만지며 물었어요. 셋째 아들은 지난밤 자신이 봤던 것을 부부에게 상세히 말했어요. 하지만 부부는 셋째 아들을 몹시 꾸짖었어요. 이놈아, 아무리 예쁨 받는 동생이 셈이 나도 그렇지.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이놈 반성할 줄 모르고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어서 나가거라. 결국 셋째 아들은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갈 곳이 없던 셋째 아들은 여기저기 헤매다 지쳐서 산 깊은 곳에 한 사당 안에 잠시 몸을 누이고 휴식하고 있었어요. 큰일이야. 가족들에게 무슨 병고라도 생기면 안 되는데. 셋째 아들은 쫓겨난 와중에도 가족들을 걱정하였어요. 그래,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겠어. 나라에서 가장 고명한 스님을 찾아가 보면 좋은 수를 알려주실 수도 있을 거야. 셋째 아들은 그 길로 나라에서 가장 고명한 스님을 찾아 나섰어요. 여기저기 물어물어 셋째 아들은 나라에서 가장 큰 스님이 살고 계신다는 절에 도착했어요. 절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셋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거 무슨 일로 오셨소?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스님께서 여기 계시다길래 뵈러 왔어요. 허허, 이 청년이 뭘 모르는구만. 그분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네. 임금님이 와도 못 만나. 그분은 절 깊은 곳 동굴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만 밖으로 나오시는 분이네. 하지만 저는 꼭 그분을 만나야겠어요. 절의 문 앞에서 셋째 아들은 하인들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러다 결국 힘센 하인들에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오. 에이, 바쁜데 웬 이상한 놈이 와서는. 셋째 아들은 풀이 죽어 산을 내려가려는데 그때였어요. 손님을 들여보내거라. 작은 소리지만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소리가 사람들 귀에 울려 퍼졌어요. 아니, 큰 스님께서 이 청년을 들여보내라 하시는데? 정말인가? 아니, 큰 스님이 손님을 맞으신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인들은 셋째 아들을 절 깊은 곳 동굴로 안내했어요. 셋째 아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큰 동굴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어요. 그때 동굴 안에서 인자하게 생긴 노스님이 걸어 나오셨어요. 이 나라에 큰 병고가 생기기 전에 네가 가서 못된 여우를 물리쳐 주어야겠구나. 큰 스님은 셋째 아들에게 마치 모든 일을 다 안다는 듯 이야기하였어요. 스님, 어찌해야 저희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셋째 아들에게 보따리를 3개 내어주며 말했어요. 자, 이 보따리들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풀거라. 그 보따리는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보따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셋째 아들이 허리 숙여 인사하자 스님이 합장하며 함께 인사했어요. 그렇게 먼 길에서 돌아온 셋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찾았어요. 하지만 식구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라버니, 어딜 갔다가 오시는 길이세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누이를 보고 셋째 아들은 덜컥 겁이 났지만 티나지 않게 행동했어요. 그냥 이곳저곳
놀러 다녔다. 다른 식구들은 다 어디 있는 게냐? 다들 어딜 좀 가셨는데 곧 돌아오실 거예요. 어서 방으로 들어가셔요. 셋째 아들은 누이가 다른 식구들까지 모두 잡아먹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이럴 수가. 내가 너무 늦었구나. 이 여우 녀석. 방으로 들어간 셋째 아들에게 여우누이는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어요. 나를 배불리 먹이고 재운 다음에 어떻게 할 생각이군. 셋째 아들은 어떻게든 일단 이 집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기회를 엿보던 셋째 아들은 일부러 크게 기침을 하며 밥상을 엎었어요. 아이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닦을 것 좀 가져올게요. 여우누이가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에 셋째 아들은 재빨리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달렸어요. 그때 셋째 아들이 도망치는 걸 알아차린 여우누이가 재빠르게 뒤를 쫓아왔어요. 이놈, 눈치챘구나.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다. 어느새 쫓아온 여우누이에게 붙잡히기 직전이었어요. 셋째 아들은 주머니에서 하얀 보자기를 꺼내어 풀었어요. 그러자 보자기에서 수많은 밧줄이 나와서 여우누이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어요. 그 사이 셋째 아들은 있는 힘껏 달렸어요. 이런다고 내가 너를 못 잡을 줄 아느냐? 여우누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꺼내어 밧줄을 자르고는 또다시 셋째 아들의 바로 뒤까지 또 쫓아왔어요. 셋째 아들은 이번엔 파란 보자기를 열었어요. 파란 보자기에서 엄청난 물이 나와서 여우를 덮쳤어요. 여우가 물을 맞으며 허우적대는 사이에 셋째 아들은 열심히 달렸어요. 이놈,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여우는 물을 피해서 공중제비를 돌더니 어느새 달려와 셋째 아들을 잡으려 하였어요. 셋째 아들은 이번에는 빨간 보자기를 열었어요. 빨간 보자기에서 아주 뜨거운 물이 나와서 여우누이를 덮쳤어요. 이번에는 여우누이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불을 끄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동안 먹은 가축들과 사람들의 기름 때문에 불이 순식간에 여우누이의 몸을 불태웠어요. 결국 꼬리 9 달린 여우는 불에 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휴, 가족들의 원수를 갚았구나. 집으로 돌아가 보자. 한숨 돌린 셋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자신을 도와준 큰 스님에게 다시 찾아가 감사 인사를 올리고 스님의 제자가 되어 몇 년을 수행한 뒤에 아주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욕심쟁이. 어느 마을 외딴 곳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숲속에 덫을 놓고 동물들을 사냥하고 나무를 해내다 팔면서 두 노부부는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냥에 며칠째 실패한 할아버지가 푸념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범, 내가 간밤에 아주 좋은 꿈을 꾸었으니 오늘 덫에 가보면 분명 짐승이 잡혀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걸음을 서둘러 덫으로 향했습니다. 깊게 파놓은 함정 속을 보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할멈 말이 참이었네. 이런 큰 사슴이 잡힐 줄이야. 할아버지가 파놓은 덫에 큰 사슴 한 마리가 잡혀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이 난 할아버지는
사슴을 줄로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갑자기 사슴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아니, 지금 내가 헛것을 들었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원래 하늘나라에 살고 있던 선녀랍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쫓겨나 이렇게 사슴으로 살게 되었지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네,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할아버지는 말을 하는 사슴이 신기했거니와 애원하는 모습이 어딘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어디 다른 사냥꾼에 잡히지 않게 늘 조심하거라. 이곳에는 내가 늘 덫을 놓으니 잘 피해 다니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이 은혜를 갚겠어요. 사슴은 그렇게 말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믿기지 않는지 눈을 몇 번 비벼보았습니다. 결국 그날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꿈자리가 좋았는데 어째서 빈손이실까요? 정 짐승이 안 잡히면 돌아다니는 토끼라도 사냥해 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러다 다 굶어 죽겠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있었던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영감, 지금 우리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사슴을 놓아주다니 선녀라면 뭐 소원이라도 빌어보지 그랬어요. 그때는 뭐 그런 걸 생각할 경황도 없었네. 그리고 사슴이 어찌나 불쌍하던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서 사슴을 찾아 다 쓰러져 가는 이 집 좀 새로 해달라고 해봅시다.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할아버지는 다시 숲으로 갔습니다. 사슴아, 사슴아. 할아버지가 애타게 사슴을 찾았고 익숙한 목소리에 사슴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슴아, 미안하지만 내가 널 살려주었으니 너도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네, 당연하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게 말이다. 우리 집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서 혹시 큰 기와집 한 채만 지어줄 수 있겠니? 사슴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걱정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슴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게 웬걸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사라지고 거대한 기와집 한 채가 원래 할아버지 집이 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할머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렇게 대궐 같은 집에 살게 되다니 경사났네, 경사났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오자 부둥켜 안고는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광경에 놀라 한참을 집을 바라보며 서 있었지요. 그렇게 큰 기와집을 갖게 된 할머니는 며칠이 지나자 또다시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영감, 생각해보니 우리는 사슴의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집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소? 나는 이것도 충분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지 말고 이 큰 집에 어울리는 살림살이들 좀 넣어달라고 사슴에게 부탁 좀 해보세요. 또? 아니, 어떻게 다시 부탁을 한단 말이오. 그럴 수는 없소. 이 정도로 만족합시다 그려. 아이고, 이 영감탱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할머니는 그날로 밥도 한술 뜨지 않고 자리에 누워 끙끙 앓아버렸습니다. 할멈, 괜찮으시오? 당신 같으면 괜찮겠어요?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계속 아픈 거 아니에요. 알겠소. 네, 당신 말대로 하리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성화에 또 사슴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슴을 몇 번 부르자 이번에도 할아버지에게 사슴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사슴아, 지난번에 큰 집을 주어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그게 집안에 살림살이가 없어 살기가 영 힘들구나. 혹시 마련해 줄 수 있겠니? 아, 물론이에요. 제가 곧 마련해 드릴 테니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고맙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끙끙 앓아 누워 있던 할머니가 하하호호 집안에서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집안 구석구석 값비싼 살림살이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영감, 왔소? 이것 보시오. 내 평생 이런 것들을 써보게 되다니. 할머니는 비단 이불에 누워서 기쁜 마음에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잘 되었구려. 영감, 이거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니 이번엔 또 뭘 달라고 하면 좋겠소? 그거 그만 좀 하시구려. 이 정도면 되었소. 영감, 고집하고는. 그렇게 할머니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욕심은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집안일을 하던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내 이 나이 먹도록 이 큰 집 청소를 다 하고 살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무래도 하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어요? 할멈, 이만하면 만족하시오. 욕심 그만 부리고. 흥,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네. 아니,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걸.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결국 할머니의 잔소리에 못 이겨 할아버지는 다시 사슴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슴과 만난 할아버지는 사슴에게 차마 말을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기만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다. 우리 집 할멈이 집안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인이 필요하다는데. 사슴은 할아버지를 한참이나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휴, 그렇군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얼굴을 붉히고 사슴에게 인사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걸 커다란 기와집과 살림살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전에 그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다시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할머니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영감, 이를 어째요? 전부 다 사라져버렸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거 보시오, 할멈. 이게 다 너무 욕심을 부린 탓이오.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 하건만. 결국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가난해졌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는 그 사슴과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욕심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욕심으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너무 과하면 화를 부르니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방아 찧는 호랑이. 옛날 한 산골의 외딴집에 어린 남매를 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부가 아이들을 두고 건넌 마을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일이 끝나면 올 때 너희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것들을 많이 사올 테니 어디 가지 말고 집을 잘 보고 있거라. 네, 아버지. 집에 혹시 누가 찾아오면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열어주면 안 된다. 알겠니? 엄마는 걱정이 되는 듯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남매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린 남매는 엄마가 쪄놓은 고구마를 맛있게 먹으며 사이좋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동안 사냥을 실패해 몹시 배가 고팠던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산을 내려와 남매의 집 근처에 왔습니다. 방문 앞까지 다가온 호랑이는 몰래 방문 틈으로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킁킁, 맛있는 냄새. 저 맛있는 고구마도 먹고 저 아이들도 잡아먹으면 한동안 사냥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만. 호랑이는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힘껏 앞발로 당겼습니다. 하지만 남매가 자물쇠로 방문을 꽉 잠궈두었기 때문에 방문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방문을 열려고 덜컹거리자 남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방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아. 남매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있었거든요. 호랑이야. 남동생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누나는 무서웠지만 동생을 위해서 꾹 참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얼른 서랍장에서 바늘을 꺼내어 방문 창호지에 콕콕 찔러 넣었습니다. 따가워라. 호랑이의 발바닥에 날카로운 바늘이 콕콕 박혀버렸습니다. 호랑이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 녀석들, 이러면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호랑이는 빙빙 방 주변을 돌며 집으로 들어갈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궁이를 발견했습니다. 옳지, 저 아궁이로 들어가서 바닥으로 기어 들어가야겠구나. 갑자기 방문 앞이 조용해지자
남동생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누나, 아니, 호랑이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바닥으로 들어오려고 하나 봐. 정말이니? 기다려봐. 누나는 방 안에 있던 옷가지들에 촛불로 불을 붙이고 얼른 문을 열고 굴뚝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바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자 금세 매운 연기가 아궁이 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아이고, 호랑이 살려. 이게 무슨 냄새야? 호랑이는 매캐한 연기에 눈물을 한 바가지 쏟으며 밖으로 간신히 기어나왔습니다. 살았다. 큰일 날 뻔했어. 이 녀석들 두고 보자. 어디? 호랑이는 잠시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옳거니 이번엔 지붕을 뚫어버려야겠다. 호랑이는 기둥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누나, 이번엔 호랑이가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지붕을 뚫고 내려올 건가 봐. 이게 웬걸. 천장에 구멍이 뻥 뚫리며 호랑이의 앞발이 그 틈으로 쑥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 앞발은 천장 이곳저곳을 더듬으며 잡고 바닥으로 내려올 부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으아, 호랑이다. 남동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나는 놀란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뜨겁게 삶아진 고구마들을 호랑이가 내려올 만한 곳에 두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지붕 기둥을 하나 잡고는 뒷발을 쭉 뻗어 바닥으로 내려오다가 그만 뜨거운 고구마에 발바닥이 닿게 되었습니다. 으악! 호랑이는 너무 뜨거워 뒷발을 들었습니다. 지붕 기둥에 매달려서 뒷발을 내렸다가 뜨거우면 다시 올리고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으악! 뜨거워! 으악! 뜨거워! 하하하, 저게 뭐야? 무슨 호랑이가 방아를 찧고 있어. 남동생이 웃으며 호랑이를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점점 뜨거운 고구마가 식어가고 있었지요. 누나, 고구마가 다 식으면 어쩌지? 그 말을 들은 누나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방구석에 좁쌀을 담아둔 솥을 화롯불 위에 올려두고 호랑이 발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호랑이는 포기하지 않고 바닥을 내려오려고 뒷발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워진 좁쌀이 발에 닿으면 다시 들어올리고를 계속했습니다. 하하, 호랑이가 정말 방아를 잘 찧는구나. 남매는 그 모습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일을 마치고 손에 맛있는 간식을 사오던 부부는 지붕 위에 뚫린 구멍으로 웬 커다란 호랑이가 매달려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나, 여보, 우리 집에 호랑이가 매달려 있어요. 이럴 수가? 보아하니 기운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위험하니 빨리 묶어버립시다. 아버지는 힘이 빠져 간신히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호랑이를 동아줄로 집 기둥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무사하니? 그러자 남매는 반가운 부모님의 목소리에 방문을 열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럼요. 호랑이가 방아를 찧어줘서 여기 좁쌀이 아주 맛있게 빠졌어요. 남동생이 좁쌀이 든 솥을 자랑하듯 내보였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무사해서 다행이다.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매의 지혜로운 대처로 네 식구는 무사히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침착하게 생각을 하면 분명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술 많은 농부. 옛날 한 마을에 아주 심술꾸러기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어렸을 때 여우를 보고 깜짝 놀란 뒤부터 여우를 몹시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여우의 탓으로 돌리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지요.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여우 녀석 때문이야. 날씨가 안 좋은 것도 다 여우 때문이야. 이렇게 늘 여우 탓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애지중지 기르던 닭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농부는 또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여우의 짓일 거야. 이 여우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농부는 여우를 잡을 덫을 만들어 밭 곳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한편 근처 산속 여우의 집에서는 어미 여우가 새끼 여우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새끼 여우들이 어미 여우에게 배고프다고 졸라댔습니다. 엄마, 너무 배고파요.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어요. 엄마 여우는 배고파하는 새끼 여우들을 핥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들 조금만 기다리거라. 이 엄마가 밭에 가서 들쥐들을 잡아다 주마. 엄마 여우는 오래전부터 밭을 파헤치고 망쳐놓는 들쥐들만 잡아다가 먹이로 먹고 새끼 여우들도 먹여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 아저씨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기 들쥐가 나타났다. 여우는 들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만 농부가 쳐놓은 덫에 걸려버리고 말았죠. 아, 살려주세요. 덫에 걸린 여우가 발버둥 칠수록 덫이 더욱 여우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소란스런 소리를 듣고 농부가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이 여우놈. 그동안 날 괴롭혀왔던 벌을 줘야겠구나. 엄마 여우는 농부에게 애원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돌아가지 못하면 저의 새끼들은 모두 굶어 죽을 거예요. 이 들쥐들만 잡아 돌아가게만 해주세요. 그러자 농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새끼들까지 있다고? 이거 큰일 날 뻔했군. 너를 잡지 못했으면 나쁜 여우가 더 많아졌겠구나. 제가 나쁘다니요. 저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엄마 여우는 억울한 듯 말했지만 농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다. 너를 절대로 돌려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농부는 여우의 덫을 풀어주지 않은 채 몸까지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너도 여기서 죽고 새끼들도 굶어 죽게 되겠지. 하하하. 농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우는 집에서 기다리는 새끼들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옆 농장의 착한 농부가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착한 농부는 심술쟁이 농부가 집으로 가자 여우에게 달려가 여우를 풀어주었습니다. 저 농부의 괜한 심술 때문에 여우 네가 고생이구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우는 착한 농부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새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여우는 심술쟁이 농부 밭 근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착한 농부의 밭에 가서 밭을 해치는 동물들을 사냥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착한 농부의 밭은 예전보다 더 많은 곡식들이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착한 농부는 밭으로 사냥 오는 여우를 만나면 맛있는 고기를 주며 서로 돕고 친하게 지냈답니다. 한편 심술쟁이 농부의 밭은 여우가 사라지자 옆 농부의 밭에 있던 들쥐들까지 다 몰려와서 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해 농사를 모두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술쟁이 농부는 그동안 여우가 있었기에 들쥐가 밭을 망치지 못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괜한 심술을 부려서 그만 화를 당하는구나. 심술쟁이 농부는 후회하고 또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보석을 버린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사이가 아주 좋아서 무슨 일이든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건넌 마을에 장이 서서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장을 본 형제는 장에서 산 물건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우는 숲속에 무언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형님, 엄청나게 큰 보석이 있어요. 그것도 2개나 있어요. 아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숲속에서 보석 2개를 들고 왔습니다. 형은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우야, 잘 되었구나. 혼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을 테니 가져가 요긴하게 쓰거라. 그러자 아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저는 필요 없어요.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 형님이 보석들을 다 가지세요. 둘은 그렇게 서로에게 2개의 보석을 모두 가져가라고 양보했습니다. 형제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보석을 두고 한참을 옥신각신 하다가 그냥 보석을 하나씩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을 절반쯤 갔을 때 형과 아우는 각자 생각에 빠졌습니다. 보석을 다 준다고 할 때 다 가질 걸 하고 욕심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형과 아우는 집에 있는 보석을 지키느라 다른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기 시작했습니다. 게을러진 형제 때문에 형제의 가족들은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못 살겠소. 그놈의 보석이 다 뭐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보석이 100개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오. 형제의 아내들은 그런 형과 아우를 나무랐습니다. 그제야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보석을 들고 아우를 찾아가 아우야, 이 보석을 없애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우 역시 형의 손을 덥석 잡으며 자꾸 욕심만 생기고 게을러지니 보석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맞장구 쳤습니다. 형과 아우는 보석을 들고 강가로 갔습니다. 형님, 아깝긴 하지만 어서 버려요. 그래, 아우야, 던져버리자꾸나. 우리에겐 이런 보석은 필요 없다. 형제는 보석을 꺼내 힘껏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보석들은 풍덩 소리를 내며 강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석을 강에 버린 형제의 이야기는 임금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임금님은 형제의 우애와 보석을 버린 욕심 없는 마음에 감탄하며 형제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형제는 오래오래 우애를 나누며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제주꾼 삼형제. 옛날 시골 마을에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첫째는 눈이 아주 밝았습니다. 수울이 박 떨어진 곳 배나무에 배가 몇 개가 열렸는지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힘이 천하장사였습니다. 커다란 바윗돌도 번쩍번쩍 들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막내는 아주 특이한 재주인데 매맞는 재주였습니다. 회초리로 때리면 간지럽다고 깔깔대고 방망이로 내리치면 시원하다며 더 때려달라고 깔깔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하게 흉년이 들어 삼형제는 물론 온 마을 사람들이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삼형제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사냥이라도 해볼 심산으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산에도 먹을 만한 사냥감은 없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동물들도 다 먹이를 찾아 떠난 것이었죠. 심심해진 첫째는 사람들 어찌 사나 어디 한번 둘러볼까? 하고 산 언덕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첫째의 눈에 논바닥이 쩍 갈라지고 나무 껍질이 홀라당 벗겨진 것이며 어른들은 굶어서 눈이 움푹 들어가고 아이들은 배고파 울고불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밥을 짓는 것처럼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마을 사또 사는 곳에 잔치가 열렸구나. 첫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쪽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고 대청마루상 위에는 온갖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가뭄에 그나마 농부들이 땀 흘려 거둔 곡식을 사또 혼자 차지한 것입니다. 세영제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사또 녀석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소. 둘째가 주먹을 불끈쥐며 말했습니다. 어허, 아서라. 괜히 사또를 건드렸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 그럼 몰래 사또의 쌀가마니들을 가져오는 건 어떻소? 형님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 그건 쉬울 것이오. 막내가 말했습니다. 옳거니 그게 좋겠다. 첫째와 둘째는 막내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 힘센 둘째가 사또의 집 담장을 훌쩍 넘어 들어갔습니다. 첫째 형이 알려준 곳에 가니 정말 쌀가마니가 잔뜩 있었습니다. 이야, 형님 눈은 정말 대단해. 둘째는 엄청난 힘으로 쌀가마니들을 어깨에 다 얹어놓은 채 그대로 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삼형제는 가지고 온 쌀을 마을에 이 집 저 집 다니며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집 앞에 놓여있는 곡식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람? 얼마만에 곡식 구경인가? 누가 이런 건가? 아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밥부터 지어야겠다. 마을 여기저기에 오랜만에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한편 사또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야단났네. 야단났어. 곳간이 텅 비었네. 자신의 곳간에 도둑이 든 것을 안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찌 집집마다 밥을 짓는 연기가 나오고 있단 말인가? 욕심 많은 사또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여봐라, 저 밥 짓는 집 사람들을 모조리 끌고 와라. 온 마을 사람들이 묶여 끌려와서 성난 사또 눈길을 피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내 창고를 털어간 도둑놈이. 범인이 나와 실토할 때까지 이것들을 매우 쳐라. 포졸들이 묶여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질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막내가 쏜살같이 달려와 내가 바로 도둑이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니놈이? 여봐라, 저놈에게 곤장 100대를 쳐라. 결국 막내는 형틀에 묶여 맨 궁둥이를 까발리고 철썩철썩 곤장을 맞았습니다. 세상에, 곤장 100대면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우리에게 곡식을 나눠준 저분이 버티지 못할 것이네.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막내가 곤장을 맞더니 아, 시원하다 라며 좋아했습니다. 으잉? 뭐라고 하는 건가? 시원하다고? 너무 아파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포졸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곤장 100대를 내리쳐도 졸린 듯 따분한 듯 막내는 하품을 했습니다. 오히려 때리는 포졸들이 힘들어 나가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곤장을 어떻게 치길래 이놈이 이리 태어난 것이냐? 보다 못한 사또가 곤장을 들고 막내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좀 더 세게 쳐주시오. 막내가 말했습니다. 약이 오른 사또는 곤장을 더 세게 치려다 그만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하하하하, 저 꼴 좀 보게.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이 사또의 우스운 꼴을 보며 웃어댔습니다. 결국 지치고 창피했던 사또는 막내를 풀어주었습니다. 사이좋은 삼형제는 그렇게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형제 덕분에 얻은 곡식으로 가뭄을 무사히 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지상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숲을 지나가던 나무꾼은 하늘에서 떨어진 2개의 부채를 줍게 되었습니다. 더위에 고생하던 나무꾼은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하던 나무꾼은 얼굴이 자꾸 무거워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얼굴을 더듬거리던 나무꾼은 코가 기다랗게 늘어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부채 이상한데? 왜 부채질을 하면 코가 늘어나지? 안 되겠다. 다른 부채로 부채질을 해야겠구나. 나무꾼은 서둘러 파란 부채를 들고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하자 신기하게도 코가 조금씩 줄어들어 원래의 코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휴, 다행이구나. 아주 신기한 부채들이다. 나무꾼은 부채들을 들고 집으로 신나게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나무꾼은 부잣집 주인 영감집에 나무를 해다 주었는데 그 집 주인 영감이 제대로 셈을 해주지 않아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 곰방대를 물고 있던 영감 몰래 옆에 슬쩍 다가가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영감의 코는 쭉쭉 늘어나 버렸습니다. 나무꾼은 영감을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코가 길어진 부잣집 영감은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용한 의원들도 손사래를 치며 치료할 수 없다 했습니다. 부잣집 영감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사례를 하겠다고 수소문했습니다. 나무꾼은 그 소식을 듣고 파란 부채를 들고 다시 부잣집 영감에게로 향했습니다. 병을 고쳐주면 정말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나무꾼의 질문에 영감은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무꾼은 부잣집의 영감의 눈을 감게 한 후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영감님의 코는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잣집 영감은 고마운 마음으로 나무꾼에게 큰 돈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나무꾼은 신이 나서 흥청망청 돈을 썼습니다. 나무꾼은 어느 날 맛있는 음식과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마루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심심해졌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 코가 어디까지 자라날까? 나무꾼은 자신의 코에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질을 10번 하니 코가 지붕을 뚫고 나갔습니다. 이야, 대단한데? 설마 저 구름까지 뚫을까? 부채질을 100번 하니 코가 구름을 뚫었습니다. 나무꾼은 호기심에 계속 부채질을 했습니다. 나무꾼의 코는 자라고 자라 옥황상제님이 사는 하늘나라까지 자라났습니다. 갑자기 솟아난 나무꾼의 코는 옥황상제가 아끼는 꽃밭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니, 누가 내 사랑스러운 꽃들 사이에 이런 흉물스러운 코를 들이미는 것이냐? 옥황상제님은 화를 버럭내며 나무꾼의 코를 기둥에 꽁꽁 묶어두도록 명령했습니다. 코가 묶인 나무꾼은 코가 갑자기 아파오자 놀라며 다시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둥에 묶인 코가 줄어들며 둥실둥실 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코가 줄어들지를 않고 내 몸이 자꾸 뜨는 것이냐? 나무꾼이 하늘 높이 솟아올라 있는데 상황을 모르는 옥황상제는 이제 그만 나무꾼을 용서하기로 하고 코를 풀어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코를 묶어놓은 줄이 풀리자 나무꾼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뒤늦게 자신이 욕심을 부린 것을 후회하며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빨간 부채는 코를 길게 만들고 파란 부채는 그 코를 다시 짧게 만들어주는 참 신기한 물건이었지요.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었지만 거짓말과 욕심이 더해지자 코는 점점 길어졌고 결국엔 되돌릴 수 없는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 욕심에 따라 하는 행동 하나도 어쩌면 코처럼 자라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말이지요. 거짓말은 처음엔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지만 거듭되면 결국 감출 수 없게 되고 끝내는 자신이 만든 거짓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솔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출 것도 길어질 것도 없지요. 빨간 부채나 파란 부채처럼 요술 같은 물건은 없더라도 진심을 담은 행동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언젠가는 따뜻한 결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나도 모르게 작은 거짓말을 덧붙이지는 않았는지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파란 부채를 펴듯 솔직한 용기를 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정직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를 바라며 다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